환율이 이미 높은데, 그리고 미국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 부자 되는 채널 반투TV. 자, 지금 원화로 된 자산들 빼고는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역대 지금 최고치죠. 금값 지금 한돈에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요. 물가도 오르고 있죠. 코인도 오릅니다. 오직 원화만 엄청나게, 원화로 된 자산들만 폭락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마찬가지고요. 국내 부동산 마찬가지고요. 이게 마냥 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꽤 무리가 있는 게, 계엄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도 이미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었고 원화 가치 자산들만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 계엄과 탄핵 관련된 정국이모가 어수선한 게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뭘 투자하자고 덤비기에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보이죠. 금도 너무 많이 올라 보이고 달러도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미국 주식도 역대 최고라는데,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가장 곤란하고 걱정이 많을 때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마침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켜봤습니다. 질문을 요약을 좀 해보자면, 서울 소재의 34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대출이 약 50%, 또 지방 소재의 30억 정도 하는 상업용 건물을 이것도 약 50% 정도 대출을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소득은 급여 플러스 사업소득 해서 대략 1,500만 원 내외를 유동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물금 5천만 원 정도, 현금 17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현금을 들고 있기에 너무나도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당장 자산이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 달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조차도 이걸 그냥 은행에다가 내가 적금 드는 게 맞냐, 예금으로 두는 게 맞냐, 또 뭔가를 사는 게 맞냐,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는 겁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총 순자산, 그러니까 대출을 제외하고 순자산으로만 한 40억 정도 내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은 매달 한 1,500만 원 내외. 자, 목표를 저한테 말씀하신 게 현금으로 3천, 또 3년 안에 순자산 100억 정도를 말씀하셨고요. 질문을 주신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미국 주식은 경험이 없으시대요. 국내 주식만 해보셨고 애플, 테슬라, 슈즈 이 세 개를 지속 보유하시려고 하신다. 이래도 될까요? 그리고 환율이 이미 높은데 미국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을 사실 때는 수익률이 최소 6에서 8% 정도 되는 걸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잘 안 찾아진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계획은 우선 4단계를 거쳐서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도 똑같고요.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도 똑같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늘 이 4단계를 외우시고 이대로만 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표가 뭐냐? 목적과 목표가 헷갈리실 수 있죠. 자, 목적은 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럼 목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나 이번 달까지 BMI 지수를 몇 가지 가보겠다. 또는 하루에 조깅을 몇 킬로 정도까지는 뛰어보겠다.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게 목표가 되겠죠. 뭐 돈이라면 100억을 벌겠다, 이런 게 목표입니다. 목적은 뭐겠어요? 뭐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또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대처 능력으로서 자산을 모으겠다, 뭐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체화한, 수치화한 것들이 목표가 되겠죠.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나머지 디테일을 수립하는 거예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건 OW1H,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6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 이게 디테일이겠죠. 그러니까 목적, 목표, 예산, 디테일, 요 순서대로 계획을 잡으시면 아주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요 내용을 보면 이게 성장인가 안정인가 혼재가 돼 있어요. 부동산도 주식도 현금 흐름형이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차익형, 팔아가지고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성장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험 회피형이냐, 뭐 위험 추구형이냐, 위험 중립형이냐. 그러니까 위험 중립형이라는 건 위험의 크기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투자한다, 이게 위험 중립형이고, 이제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나는 많은 위험을 감당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기 원해, 이런 분이 계시고, 나는 적게 벌더라도 위험은 절대 감당을 못해, 내 정신력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도 좀 줄이겠어. 이건 성향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저 뭐 투자할까요? 지금 뭐가 핫한가요?
자,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해야 될 대상 또는 경쟁자, 이게 적이라고 한다면 적에 대해서만 알아서 해결될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누구냐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 백전불태, 위험하지 않다. 이런 모든 얘기가 다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진짜 돈 많이 버는 거나 이런 거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곰팡이 핀 빌라 들어가서 다 내가 수리하면서 몸테크도 불사하겠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어불성설일 테고,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특히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들리는 말 중에 가난할수록 포트폴리오 같은 건 없어야 된다, 하나에 올인해야 된다, 몰빵해야 된다. 무슨 가난한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짜냐, 그러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수익률 높은 거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라는 게 방향성이거든요. 꾸준히 내가 얻어가는 쪽으로 갈 거냐, 꾸준히 잃어가는 쪽으로 갈 거냐.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한 번 100% 벌었어요, 한 번 100% 잃었어요, 제로죠. 자, 한 번 100% 잃었어요? 다음번에 100% 벌 수 있나요? 제로에선 시작할 수 없어요. 100만 원이 있었는데 한 번은 50% 수익을 올리고 한 번은 50% 손해를 입었어요. 한 번 50% 수익을 얻었으면 150만 원이 되고, 한 번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75만 원이 됩니다. 똑같이 수익 50%, 손실 50%한 번씩 했는데 75%가 됐어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손실 한 번 먼저 입고, 그럼 50만 원이 되죠? 수익을 50% 얻었어요. 7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과 손실을 한 번씩 내가 가져갔을 때 선후와 상관없이 동일하면 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번 성공하다가도 한 번 실패하면 다 잃기 때문에 다 잃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왕이면 리스크는 없애는 게 맞겠죠. 근데 반드시 어떤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없애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투자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보통 뭐 시스템 리스크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 변동, 뭐 인플레, 이자율이 막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측도 안 돼요. 이자율 예측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자율 3번만 맞출 수 있으면 떼돈을 번다고 하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위험들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걸 바로 비체계적 위협이라고 하고,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쉽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20개 정도로 자산을 쪼개면 돼요. 내 총 자산의 한 자산이 5에서 10%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쪼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산 효과는 20개를 넘어가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한 자산의 비율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 비체계적 위협을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멘탈이 흔들려서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자, 20개로 쪼갠다는 건 100만 원이 있으면 한 자산당 5만 원 정도예요. 그럼 5%. 내 총 자산에서 오늘 5%가 하락했어요. 멘탈이 그렇게까지는 늘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을 5% 갖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어요. 그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던 회사가 분식 회계를 했든 뭐 자동차 성능 검사를 조작했든 이런 이유로 주가가 폭락할 때가 있죠. 근데 5% 자산 안에서 폭락을 절반을 해봤자 2.5%. 그걸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멘탈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비체계적 위협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게 무조건 맞죠. 아, 저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5만 원씩 나눌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생겼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달에는 내가 100만 원을 A라는 자산에 투자했으면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을 B에 투자하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한 자산씩 늘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자산을 돌아가면서 쌓아도 되죠. 자산이 없다고 무조건 이거를 한 곳에다가 몰빵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모든 투자의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멤버십에 들어가시면 부작용이라고 제가 옛날에 무료 강의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지, 적립식 투자라는 걸 하면 왜 좋은지,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투자에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현대적인 투자의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거고, 오늘 저한테 메일 주신 분은 그걸 옛날에 무료 강의 할 때부터 다 들으셔서 지금 멤버십으로도 계속 복습하고 듣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자, 한 가지씩 이제 같이 보면, 자, 서울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게 있어요. 34평짜리. 보통 이걸 국평이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4평보다는 25평이 더 인기가 있고, 이 25평이 평당 효율은 더 좋습니다. 평당 가격은 더 높아요, 보통. 수요층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애 둘 키우고 그러면 25평이 솔직히 좀 작아요. 34평이 좋죠. 여전히 수요도 탄탄하고. 평양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 지역 근방에서 일하시느냐, 내가 집으로는 그냥 안정적인 게 필요하지 집으로 돈 많이 벌겠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지금 계신 데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하겠지만 서울 안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고 교통도 좋고 이 아파트 자체도 굉장히 대장 아파트고 좋아서 그대로 계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으로도 나는 조금 더 잘 벌고 싶다, 좀 출퇴근이 있어도 좋다, 일자리가 여기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러신다면 저는 갈아타기를 통해서 계속 옮겨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선 모든 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들을 조금씩 한 분야별로 다시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갈아타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일산 동구 서구가 있죠. 그리고 덕양구가 있어요. 덕양구에 좀 싼 아파트, 그 아파트랑 조금 더 서울 쪽으로 접근해서 뭐 상암, 수색 이런 데가 원래 가격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불경기와 호경기를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가격이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이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암에서 또 마포랑도 가격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마포 안에서도 구축과 신축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이사해 주는 거죠. 마포에서 잠실로, 잠실에서 강남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내가 편의성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다 집으로, 그러면 서울의 더 중심부로 강남 3구라든지 한강벨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구체적인 건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겠죠. 다행히 시간이 많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공부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 거고, 여유가 없는 분들도 뭐 퇴근 후에 공부해가지고 전문직 시험 붙는 분들도 계시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발품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물금이 한 5천만 원 있으시다고 했는데, 전체 총자산 40억 대비로 보나 또는 현금 대비로 보나 한 5%가 안 돼요. 그죠? 금값이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값도, 아파트 너무 올랐는데 괜찮나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쩌나요? 저기 산골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집값은 대부분 서울이거나 서울에 아주 가까운 수도권, 특히 교통 여건이 좋은 곳, 이런 곳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값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산이 좋아서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금값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뛰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박살났는데도 금값이 못 따라오고 있었죠. 그걸 따라가는 것도 한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계 경기,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 전체적인 지금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미국은 이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이게 뭐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때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죠. 철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 빤히 알았는데도 철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기본 스탠스예요. 미국은 식량 안보, 지금 식량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국방 안보 애초에 잘 갖춰져 있어요. 미국 북으로는 미국의 시골이라고 불리는 캐나다고요. 최우방이고요. 파이브 아이즈잖아요. 미국 남쪽으로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서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쳐들어올 가능성 없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건너가지고 보급선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없어요. 국방안보 원래 갖춰져 있고요. 식량안보 원래 갖춰져 있고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셰일 오일이 펑펑 품어져 나오면서부터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 국가예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진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순간 이리들이 이빨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그래서 도광양해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이빨을 드러냈어요, 시진핑 때. 그래서 미중 분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죠. 러시아도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크림반도 합병을 해봤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네?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하네? 이거 이제 내 세상이 오나? 원래 우크라이나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미국하고 모든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핵탄두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서로 이빨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국제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세상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인기가 늘어나는 게 금이에요.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뭘 보여줬죠?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버렸어요. 기축통화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화폐를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이 화폐 시스템을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각을 좀 세우고 있는 곳들은 더 이상 달러 위주로 모으지 않아요. 달러 자산을 줄여가고 금을 높여간다고요. 그래서 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조정 구간이 올 수 있겠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원래 금이라는 자산의 속성상 화폐 가치 대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의 메가 트렌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분쟁이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늘어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오르는 이유, 금이 오르는 이유,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다 비슷합니다. 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예요. 인플레만으로 금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달러도 올랐잖아요. 인플레의 주범은 달러거든요. 달러 펑펑 찍어내서 마구마구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금을 현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물을 좋아하시죠. 그러나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꽤 되기 때문에 지금 한 5천 정도의 실물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KRX 금시장에서 나머지는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고, 한 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꾸준히 매입을 하시는 게 평균 가격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특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실물금을 보유하실 때 가급적이면 액세서리 이런 거보다 액세서리를 착용하시고 뭐 이러신 분이라면 착용가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웬만하면 나중에 그걸 골드바로 바꾸시기보다 미리미리 골드바로 바꿔놓으시는 게 좋고, 저는 그리고 골드바보다도 주물금, 쥐똥금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수수료도 적고 보유하기도 좋아요. 예를 들면 금이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안전자산, 또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겠고 그럴 일 없겠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 나면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야 되고 여자와 아이들은 피난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라도 보내야겠죠. 국경 넘을 때 금을 못 가져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부작용이라는 데서 다 설명을 했는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통장에 있는 자산은 동결될 거예요. 인출이 안 될 겁니다. 6.25 때도 그랬고 한 2, 3일 내로 뭐 며칠하고 보장 못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결될 거예요. 현금 인출이 안 될 겁니다. 동결됐으니까 나중에라도 주겠지? 나중에 주죠. 주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정말 대폭락한 다음에 동결이 풀립니다. 한마디로 자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국가에. 두 번째로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나요? 조폐공사에서 윤전기 뺏어버렸어요. 그걸로 더 폭락시키죠. 네, 여러분들이 가진 현금들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거의 못 쓰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금조차도 국경에서 다 뺏깁니다. 골드바가 커지게 되면 무게가 다 느껴지고 다 만져지고 들고 다니기도 나빠요. 근데 그 쥐똥금, 주물금이라고 불리는 그 동글동글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옷에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전쟁 나오고 여자들이랑 애들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옷에 좀 터가지고 거기다가 몇 개씩만 넣어줘도 쓸만하다고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또 국경을 넘을 수 있죠. 물론 거래소에 보관한 거 말고 콜드월렛에 직접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 금을 보유하신다면, 투자용이라면 아무래도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낫고, 골드바보다는 수수료 측면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쥐똥금 같은 거를 좀 가지고 계시면, 주물금을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또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한 5천만 원 이상 부분들은 이제 KRX 금시장을 이용하시면 수수료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저렴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나머지 이 17억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게 가장 주안점이신 것 같아요. 목표가 현금으로는 3천만 원, 지금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사업소득 이런 거 제외하고 아마도 투자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과 월세와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순자산 100억, 이 두 개가 동시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선 주안점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순자산 100억은 우선 성장을 더 목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차익형 자산을 더 목표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 3천은 더 수익형을 보는 거거든요. 차익형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주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둘 다 혼재된 상태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애플, 테슬라. 굉장히 성장형이죠. 배당보다는 성장을 더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슈드 같은 걸 또 말씀하셨어요.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죠. 주안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전략이실 수 있어요. 나는 일정 부분은 배당으로 받으면서도 일정 부분은 성장하고 싶어. 이게 애초에 짜신 전략이라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국 주식은 처음이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의 평균에 투자하는 거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 자기 와이프한테 명령을 해놨다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마 당신은. 그냥 SPY라는 ETF에 넣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이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S&P 500보다 나는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테크, 기술주, 미래를 이끌어가고 성장이 더 확실한 부분들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면 QQQ를 투자하시면 돼요. QQQ ETF입니다. 근데 나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해.
평균보단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흔히 요새 M7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거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빅테크 회사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런 주식들을 분산 투자하셔서 직접 사시면 돼요. 좋아하는 만큼 확신 있는 만큼 비중 조절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 번에 17억을 빡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구매는 계속 분할해서 꾸준히 사시는 게 좋아요. 부작용에도 저번에도 강의를 해드렸었고, 전에 있던 거 지금 편집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도 올려드릴 거고, 멤버십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반 영상으로도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든가 하겠습니다. 한 번에 뭔가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 보유하시겠다, 이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잃는 거는 잘하는데요, 버는 건 못하는 이유가요, 버는 걸 못 견뎌요. 넷플릭스 같은 거 처음에 투자해서 한 660, 600까지 오를 때까지 도대체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다 한 20, 30% 오르면 많이 벌었다고 나올거려? 2배, 3배도 못 견딜거려? 10배, 30배 되면 다 떨어져 나갈거려? 600배의 수익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엉덩이로 하는 게 주식이에요. 나쁜 주식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 미래의 트렌드, 모든 게 걸려있는 미국 주식에서도 테크주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같은 애들은 장기 투자하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슈드를 고르셨는데 슈드를 왜 고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장형이냐 수익형이냐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배당이라는 게 계속 달라지지만 슈드가 평균적으로 한 4% 정도의 배당을 준다고 치면 슈드가 지난 10년 동안 한 2.5배 올랐을 겁니다. 근데 S&P 같은 경우는 한 3, 4배 올랐죠. 그리고 QQQ는 아마 한 yen 7배 올랐을 거예요. 자, 배당을 주는 애들은 덜 오른다는 소리예요. 왜 배당을 주겠습니까? 성장이 거의 멈춰가니까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을 주는 애들 모아놓은 게 슈드잖아요. 이게 성장을 잘하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당을 많이 주냐도 되게 애매하죠. 지금 미국 주식 배당주들 이슈도 있는 게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차라리 그럴 거면 SKT 같은 애들 평균적으로 SKT는 한 6% 이상 주죠. 많이 줄 땐 8% 줍니다. 요새 한 7% 줄까요? 망할 확률 거의 없으면서도 튼튼하게 배당 주고, 또 배당이 낮아지는 구간에는 팔기 좋죠. 배당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주가가 올랐다는 소리니까. 네, 슈드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장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당을 보자니 배당으로도 되게 매력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것도 애초에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하셨다. 슈드도 10년 동안 2.5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서도 배당을 꾸준히 한 4%대 줘서 그게 좋아서 보신 거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높고 미국 주식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온 바고, 한 작년인가요? 작년 이맘때 꾸꾸님이라는 분도 저한테 물어보셨죠. 환율 한 1200원, 1300원 할 때 환율이 지금 너무 높은데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자, 저는 언제 사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환율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1달러에 한 800원 했죠. 그리고 좀 커서 2006년, 8년 요 사이쯤 800원대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0원 본 지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죠? 800원은 옛날 얘기예요. 이제 뉴 노멀을 받아들인 게 보통 한 1000원, 1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었는데, 지금 1400원대, 1500원대 요 사이가 와버리니까 지금 너무 비싸지 않은가. 옛날에 비해 비쌌다, 왕년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애초에 메가 트렌드 자체가 변하고 있다, 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대한민국은 거기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뭐가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원화같이 박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지금 앞이 거의 보이는 게 없어요. 조선 말고는 지금 딱히 정말 SMR 같은 게 잘 된다고 해도 원자력이 될까? 이 정도? 한국이 지금 딱히 뭔가 타개할 길이 잘 안 보이죠. 대부분의 세계 1위 하던 것들 지금 다 중국에 내줬고요. 그렇다고 첨단 기술로 선진국들 따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재들은 지금 다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노멀로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겠죠. 1100원, 1200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주식을 탔는데 달러 가치가 내려요. 그렇다는 건 보통 세계 경기가 되게 원활해지고 다시 좋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안전자산을 찾던 심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 다 많이 없어졌네, 이럴 때 달러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더 오르겠죠. 달러가 내리는 걸 걱정할 필요 없이 증시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폭락한다, 세계 경기가 무섭다, 어떻게 됩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달러 값이 더 오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해치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지금 투자하는데 환율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잘 들지 않아요. 달러가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서 보전이 될 거고요.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얘기죠. 그리고 증시가 떨어지면 환율이 그걸 보강해 줄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부와 모든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애예요. 우리나라의 주식 부자들 다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권은 다 누구예요? 미국 주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걸 제가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저 또한 그렇게 해왔고, 제 생각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네, 이제 다만 저의 생각이고 미래를 아는 건 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분할해서 꾸준히 매달 얼마씩 사시는 전략을 쓰시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해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전략까지 사용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부동산은 애초에 수익률 6에서 8%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6에서 8% 나오려면요, 지방을 간다든가 물건이 좀 하자가 있다든가 좀 면적이 작다든가 층이 그렇게 좋지 않다든가, 그러니까 팔방미인 부동산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저런 걸 사서 잘 가꿔서 업그레이드해서 그 위에 걸 사고 위에 걸 사고 갈아타는 과정에서 하기가 좋은 거고요. 또는 한 뭐 50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는 경매로 또 되게 좋거든요. 경매 구간이 이제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뭐 10억 언저리 안쪽 뭐 이런 거 살 때가 사실 경쟁이 치열해요. 한 50억 구간부터는 경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서는 오히려 경매를 이용하면 또 싸게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불경기 때는 저렇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불경기 때는 이자율 자체가 높아져서 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물건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사서 다시 거래가 활발해질 때 파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소재에 지금 30억짜리 상업용 빌딩이 있는데 그렇다고 되게 나쁜 지역도 아니고 지방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우선 거래가 활발해질 때까지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좋은 연습거리로 삼아서 다음 상승장에는 꼭 팔고 더 좋은 걸로 좋은 위치에 옮겨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옮기기 전까지 많은 연습을 해보는데 용도 변경이라든지 구조 변경이라든지 MD 개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도 많이 해보고 실천을 안 하더라도 연습을 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걸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고 그럴 기회로 삼아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코인이 없어요. 잡스러운 코인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맨디님이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살할 때 살걸. 비트코인은 지금도 사자마자 반토막 날 수 있다라는 가정만 가지신 채로 꾸준히 조금씩 사셔서 최소 자산의 5% 정도는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미국에선 전략물자로 지정을 했잖아요. 부작용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물자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개인도 성패가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전략물자 수준으로 올라와 버렸고 이미 미국에선 공인을 해버렸고 개인적으로도 유사시에 국경을 넘어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몇 안 된다니까요. 비트코인은 최소 5% 정도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사실 때 내가 이거 사자마자 반토막 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사시면 좋겠다. 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간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투자보다도 이건 안전자산 측면, 해지 측면에서도 5%는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의견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고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화에 대한 회피가 훨씬 큰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래가 지금 현재로선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발을 빼겠다, 오프쇼어링으로 전 세계에다가 돈 벌거리, 먹을거리, 일거리를 나눠주던 미국이 리쇼어링으로 세계의 공장들을 빨아들여가고 있어요. 협업이라는 건 핀 공장 이야기 아시죠? 1400배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인데 이 협업을 이제는 뒤엎겠다는 거예요. 세계화를 뒤엎고 우리 편들끼리 또는 나 혼자서 이런 식으로 고립주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위기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달러에 대해 불안해서 코인과 금을 모으고 있고요. 달러를 제외한 모든 돈들에 대해서 불안해서 달러와 미국 주식들, 미국 채권 이런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 왜 이렇게 오르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물론 금도 비트코인도 미국 주식도 사자마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사는 거예요. 늘 투자는. 내가 어떻게 가장 최저점에 사요? 어떻게 가장 최고점에 팝니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서 분산해가지고 여러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면서도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자산이 얼마가 있으시던 간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꼭 1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제가 저의 입장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모르는 채로 저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좀 드려봤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오늘 얘기들을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께 다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